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순서로 따지면 누가 가장 고민이 많을까요? 아마 우리 공화당에 계신 당원 여러분들 아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픈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패배가 좀채 잘 극복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지금 무너져 있고 함몰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고 또 상당수 세력들은 아예 이제는 좌파를 닮아가 가지고 아주 음모론에 또 함몰되어 있고 그 음모론이라는 데는 한번 함몰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도 그렇고 참 이 우리 공화당의 참패를 끌어안고 당을 다시 추스리고 있는 조은진 대표를 모셨습니다. 고민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작 나와야 되는데 늦었네요. 아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들 뭐 선거 결과 잘 아실 테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정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우리 아들 군에 가 있는데 군에 가기 전에 그런 결정을 하고 당무를 한 70일을 안 받죠. 예. 당무를 예. 당 대표 다른 분 허평한 대표님 보고 예. 당무를 맡아달라고 그러고 전국을 한 60회 정도 간담회를 하고 네. 제가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를 쭉 다 다니시는 거죠? 지역구를. 전국을 다 다녔죠. 전국을. 네. 뭐 경남 같은 경우는 가서 김태호 네. 전 지사도 만나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쓴소리 많이 하셨던 교수분들도 좀 보고 네. 뭐 당원도 그렇고 제가 한 4, 5천 명 만난 것 같아요. 아이고. 간담회를 예. 한 60회 했으니까. 예. 그러고 이제 전당대 7월 4일 전당대를 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정계 은퇴를 생각했던 가족들 간의 약속을 또 어기게 됐어요. 예.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고 네. 누군가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공화당이 사실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5월 28일 날 태극기를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그 당시는 태극기 집회가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국민들 한편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네. 그러니까 그 탄핵 끝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그러고 20일 만에 저희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기 시작해서 네. 그때 들었던 근본 이유는 누군가 저항해야 된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이다. 네. 이게 뭐 주필님도 그날 그 대통령께 현직에 있을 때 예. 대담됐지만 뭐 거짓의 산이 네. 지금 오늘이 1224일째 되는 날인데 날짜를 다 세고 계시는. 우리 당에 이제 그 붙여 놓는 때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예. 지금 네.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요. 네. 뭐 한 명의 국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됐다라는 네. 부분들을 저희들은 알려야 되고 네. 그것이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알리는 건 아니에요. 예. 뭐냐면 그분이 했던 그동안의 삶의 궤적이나 또 재임 시절에 했던 일들이 네. 저분이 좌파들하고 정말 힘든 싸움을 했구나. 네. 제가 말하는 뭐 좌파는 친미, 소위 말하는 반미주의자들, 네. 친북주의자들, 네. 사회주의자들. 자생 제 표현은 토착 빨갱이들도 있어요. 네. 그들하고 정교조는 그 그룹 안에 토착 빨갱이는 또 그 안에 부분 집합이 부분 집합이 네. 따로 있죠. 어떤 이제 뭐 유명한 더불어민주당에 요즘 잘 나가는 누가 나보고 묻더라고. 실질적으로 조선배가 그거 있다고 보냐? 뭐 저는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쉽게 말해 토착 빨갱이가 있느냐? 네. 자생적인 토착 빨갱이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보세요. 이 정교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정교조의 행포가 얼마나 큰가? 네. 법의 노조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네. 민주노총,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의 기반을 네. 누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통진당 해산했죠. 예. 북한이 이러한 상황도 핵 문제가 거론되면서 북한이 도발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네. 해가지고
개성공단 폐쇄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 역사 문제가 미래 세대한테 대단히 중요한데 네. 지금 역사의 왜곡이 너무 심하다. 네. 이래서 이제 국정교과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 보면은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네. 소위 말하는 좌파들, 사회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은 뭐 김정은 그 타격 때까지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가니까 김정은으로 봐서는 화들짝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죄 없는 대통령을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제가 80가지의 거짓말을 네. 가지고 뭐 정확한 숫자는 아직 80여 명의 패널들이 네. 6개월 동안을 인신 공격한 거 아닙니까? 네. 마녀 사냥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맞는 게 있느냐? 그때 그렇게 80여 명의 패널이라고 하면 각 방송사 나왔던 뭐 종편 나왔던 사람들 한 80명 됩니다. 예, 예.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던 진영에 가담한 뭐 지금 뭐 그 인원이 대개 한 80명 정도 됩니다. 논평가들이 되는군요. 예. 이 정권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많기도 많고. 그들의 거짓말이 정말 뻔뻔하다. 예. 지금 와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감옥 간 것은 39억짜리 말을 네. 삼성의 이재용이가 네. 최서원 씨한테 딸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네. 그 외에는 뭐 K미르 아니죠. 없죠.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못했죠. 네. JTBC에서 그렇게 떠들던 태블릿 PC 안 되죠.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반 보수 우파 국민들 중에는 이제 지나가는 일이니까 네.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찬찬히 제가 여쭤볼 생각입니다만은 지난번 4.15 총선으로 이제 박근혜 문제도 잊혀지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무고가 있느니 하는 문제도 이제는 끝났다. 정치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이제 심판은 끝나버린 거다. 그거는 좌파들이 바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 쿠데타잖아요. 네. 권력 찬탈한 거예요. 네. 좌파들은 빨리 그래 넘어가고 싶은데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배신자들도 네. 그 이번 선거는 중도론자로 나왔어요. 네. 내각제 세력들. 네. 그 사람들이 중도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 변경을 하면서 갈아탔어요. 네.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탄핵의 강을 가면 다 빠져 죽는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이것을 그냥 쉽게 건너가면은 네. 좌파들은 선거 때마다 끌고 나올 거다. 네. 그럼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적으로 가라. 네. 탄핵의 근본부터 따져보자. 그리고 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거하고 비교해보자. 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때문에 탄핵이 됐는가? 네. 아프겠죠.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아프겠지.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잘못한 것이 지금 체제 역사 싸움이잖아요. 네. 중도로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투표행위에서 중도로 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난 3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불법 탄핵이 되고 또 어떻든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정권이 불법적인 어떤 촛불의 바탕에서 정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났잖아요. 네. 3년이 지났는데 보수가 재건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4.15 총선에서 괴멸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통합당은 왜 괴멸되었는지 그럼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우리 조 대표님 배지는 조 대표님 혼자였지만 뭐 나중에 뭐 몇 분이 가세하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 당도 의석을 얻는데 실패해 버렸다 이거. 이 참패를 왜 3년 동안 그렇게 투쟁했는데도 참패했느냐. 근본적인 거는 네. 이제 뭐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 대표가 네. 저하고 뭐 이랬던 저랬던 중간 라인까지 사람을 세웠어요. 네. 자, 황교안 대표는 누굴 세우고 우리 당에도 누굴 세워서 예. 연대연합 구조를 좀 논의하자. 네.
그리고 대통령 메시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얘기가 오갔습니다. 네. 그 당의 사무총장하고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대통령 메시지는 정확하게 던진 거예요. 네. 자, 바깥에 태극기 분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다. 네. 이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 같이 뭉쳐달라. 네. 자, 그러면은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거대 야당이잖아요. 네. 그럼 거대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는 바깥에 고생했던 걸 다 포용해서 껴안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을 거꾸로 몰고 심지어 최고위원회에서 뭐 막말까 쌍말까지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몰아버렸어요. 네. 그걸 발로 차버렸잖아요. 네. 결과가 그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랬던 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믿어달라 하는 얘기는 우리는 믿었는데 그러면 전체 보수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통합의 그림을 좀 그렸어야 된다. 네. 거기에 중도론자들이 반기를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중도론을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중도론자들의 허상이 이번 선거를 완전히 참패로 만들었다. 네. 그렇지 않고 바깥의 세력을 모으면은 그 세력의 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네. 우파가. 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되는데 네. 바깥의 세력들은 다 도외시하고 네. 세력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김영환 같은 사람, 민주당에 있던 사람 뭐 도덕적으로도 절대 좋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잣대를 가지고 태극기 네. 구국 세력들을 잣대를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저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선거 진다는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었던 이런 전체 보수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으면은 네. 황교안 대표도 선거에 지더라도 살아났다. 네. 근데 결국 그래 못했잖아요. 황 대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 좀 따가운 얘기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야당 지도자의 덕목은 예. 우선 자기 희생이야. 네. 희생을 통해서 국민을 감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진정한 희생인가 아닌가는 국민들이 본다고요. 예. 황 대표가 정말 그렇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에 더 이상 국민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 깃발을 들고 자기 희생을 했으면 국민이 따라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황 대표 그걸 못했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는 그림을요. 우리 주필님 잘 아는 그림을 90%는 자기가 그려야 돼요. 네. 자기가 대강 그림을 그려놓고 자 과거에 이랬고 현재 이랬고 미래는 이런 구도가 갈 거다. 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10%를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90%를 조언을 받으면 조언 받다가 끝나잖아요. 네. 그게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조언이라는 것도 정치판에 이 브로커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도론자들이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름 얘기하죠. 자, 공천위원장이었던 김영호. 네. 그 다음에 중도론자 메신저 각 정권마다 정권을 망하게 했는 박영준. 예. 자, 이 깃발 들었잖아요. 네. 자, 뒤에서 김무성. 네. 응? 중도론자, 내각제론자. 이 사람들이 판을 그래 깔고 간 거예요. 자, 네. 바깥에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얼마나 힘든 투쟁의 과정을 했느냐. 다들 예. 지성이 입 닫고 있고, 네. 지식인들 다 도망가고 있을 때, 정당은 입 닫고 있을 때 바깥에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한가한 거잖아요. 네. 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네. 극우를 몰면서 그렇게 가는 건 안 맞지 않냐. 황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네. 황 대표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으면은 네. 자기가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네.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이번에 네. 통합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우리를 만약에 바깥에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바깥에 극우 애국 세력들을 발로 저렇게 차버리고 네. 우리를 극우 세력으로 몰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하자 하면 저 사람들 하겠느냐. 네. 이런 설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메시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미래통합당하고 저하고 라인이 많이 돼 있었어요. 네. 네.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네. 많았는데 대통령 메시지 나오는 이후부터 우리가 25일 동안 공천을 안 하고 기다렸다니까요. 네. 공천을. 그렇게 미루면서 계속 미래통합당을 보고 만나자. 우리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일단 만나자. 네. 그런데 다 외면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다음 보궐선거이고 대통령 선거인데 네. 당신들이 우리 바깥의 세력들 전부 극우라고 발로 몰아쳤는데 네. 뭐 김무성 말대로 이제 태극기 다 죽었다 이런데 태극기 안 죽었습니다. 네. 국민의 분노가 있고 저항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어떻게 태극기가 죽어요? 네. 단지 하나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다.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이제 보궐선거 다가왔어.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그러면 자기들이 탄핵의 강 건너고 이 탄핵의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탄핵을 하면은 정치판에서 선거에서는 100점 100패입니다. 네. 탄핵은 근본을 가지고 네. 무엇이 잘못했느냐? 네. 너희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네. 이렇게 해야 되지. 네. 그냥 좌파들 또 민주당 또 뭐 사회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네. 생각대로 탄핵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네.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금을 꺼놓고 그 안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뛰어넘자. 네. 이제는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네. 정면 돌파하자. 이제는 이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고 예. 앞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갈 거냐. 저는 뭐 이 정권을 지난 전당대 때 그랬어요. 암흑의 시대다. 네. 이젠 체제 역사 싸움도 끝났다. 네. 그럼 암흑의 시대는 뭐냐? 선과 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쪽은 조폭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막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나쁜 짓 한지를 몰라. 네. 저는 그게 암흑이다. 이 대한민국이 네. 도대체 3년 만에 이 암흑의 시대로 갔는데 네. 지식인들과 소위 말하는 정당, 정치인들은 뭘 했느냐. 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한 명의 국민들한테라도 이 좀 알려야 되겠다. 네. 제가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제가 명명을 제일 먼저 네. 했어요. 네. 처음에 뭐 한 2달, 3달 만에 독재라고 했어요. 왜? 첫째는 우선 언론 방송 장악했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네. 권력기관 장악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자유민주 체제의 기본을 흐트려버린 거잖아요. 네. 대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네. 나머지가 저거예요.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장기 집권 업무를 노골적으로 걔들은 얘기했다고. 네. 아, 이 정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네. 좌파 독재 정권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서도 국민들이 설마 그러겠어? 문재인이 그래도 뭐 우리 대통령인데 설마 그래까지 가겠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인들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반대죠. 벌써 갔다. 오케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가 나온 다음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군요. 접촉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선까지 얘기가 오고 왔습니까? 뭐 당시 사무총장도 제가 만났고. 공천을 어디까지 한다, 뭐 아무튼 양보한다. 저희들은 제안을 안 했어요. 네. 저쪽에서 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연대연합이 가능하냐. 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갑이니까 당신들이 제안을 해봐라. 네. 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당대당 통합은 어렵지 않냐. 네. 그럼 연대연합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 네. 연대연합 구조를 한창 얘기가 오갔을 때예요. 네. 뭐 제가 거명을 뭐 실질적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당의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갈 때인데 아무튼 그 얘기가 무산됐죠. 네. 뭐 중도에 무산되는 시점에 대통령의 편지가 나온 겁니까? 아니 아니면 대통령 편지 나온 다음에 대통령 편지 때문에 무산된 겁니까? 대통령 편지를 저희들이 왜곡한 거지. 아니,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이 너 하나로 하락하는데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는데 조은지 네가 안 뭉치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 이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께서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주셨다. 바깥에 네. 3년 동안 저 고생한 사람들을 미통당에 끌어안아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중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바깥에 태극기 애국 세력들 소위 말하는 구국 세력들을 합치면은 네.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네. 그게 중도론자들의 저 업무고 허상이다. 네, 끌어들이면 중도표가 안 온다 이렇게 느낀 거죠. 저는 이제 중도표는 없다. 네. 이 뭐 체제 역사 싸움이고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 있는 싸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메신저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통합당에 비례를 신청한 것도 영향을 줬나요? 그거는 저는 뭐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을 안 들어봤는데 네. 옳은 거는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가 대통령 편지를 바꿔 먹었다. 저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아무튼 대통령의 뜻을 미래통합당이 왜곡했다. 네. 그리고 저들은 대통령은 절대 메시지 두 번 내지 않는다. 네. 그게 한 번 메시지 내지 더 이상 내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은진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지 마라. 네. 그리고 바깥에 애국 세력들은 전부 다 극우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중도론자들로 봐서는 믿겠죠. 네. 믿을 거예요. 아마
소위 말하는 내각제론자들 이 이름만 바꿨어요. 내각제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그 정당이 만든 대통령을 배신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내각제 세력들이었거든요. 네. 요거를 이름만 바꿔가 중도론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이 지금 제대로 됐느냐? 네. 잘못 간 거죠. 왜 잘못 갔느냐? 실질적으로 투표 행위는 네. 45대 45는 저는 갈라서 있다고 봐요. 음. 나머지 10을 가지고 하는데 이 10의 네. 표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문제예요. 네. 누가 제대로 내가 이번에 한번 뒤집을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손에 손잡 왜 행동은 우리가 강하잖아요. 네. 바깥에 있는 외국 우파 국민들이 대단히 빠르다고요. 그러면은 손에 손잡고 투표장 가자 하는 그런 네. 것만 됐으면은 이 선거는 이겼다. 네. 이래 보는데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들은 뭐 또 그런 얘기를 아닌데 저는 제가 작년 연말에 네. 부정선거 관련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때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선거 조작, 개표 아니, 뭐 조작. 개표 조작이든 네. 제가 그런 우려들을 시민단체 그때 참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걱정하는 단체들 네. 제가 공청회를 2번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사전선거 금지 그다음에 투표소 개표 네. UR코드 금지 네. QR코드. QR코드 금지 네. QR코드는 행안위에서 QR코드를 금지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막대 그대로 네. 가라. 네. 제가 했는 내용들을 지금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지금 보면은 뭐 김진태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 네. 성완종, 이재명, 이종명 의원 뭐 이런 네. 분들이 동의를 해줬지. 네. 제가 뭐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저를 포함해서 11사람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건 사실은 뭐 선관위에서조차 그 QR코드 문제를 빨리 어떤 넣어주든지. 아니, 선관위에서도 네. 제가 국감할 때도 선관위에다가 네. 제시를 했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네. 왜요? 이게 현상이 일어나든 안 하든 국민이 의심을 하면은 의심을 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의심을 풀어줘야 돼. 선관위 저게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가 지금 183차 뭐 그동안 중국 폐렴 외에는 매주 했잖아요. 네. 저희들 한번 비용을 한번 추산해 봤더니 우리 공화당은 사실 집회 한번 하면은 1,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와도 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각자 회비내가 들어오잖아요. 네. 지방수도 올라오고 한 500억 쓴 거예요, 우리가. 183번 집회하는데. 집회한 한 네. 500억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들을 쓰면서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공화당 집회에 왜 안 오냐고 비판 안 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국민들한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네. 불법이었다는 거. 네.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다. 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거지. 네. 우리가 집회하는데 네. 안 온다고 우리가 막 저 사람 왜 안 오냐고 막 공격 안 합니다. 네. 저는 시민단체가 앞으로도 네. 건전한 시민단체는 이제 저항의 불꽃이 분야별로 번져야 됩니다. 우리가 5월 28일 태극기 처음 들 때의 네. 심정이 다 죽었는 태극기 국민들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네. 앞장설 테니까 네. 태극기 드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8월 15일 집회가 못 살겠다 끌어내자. 네. 구호가 그거예요. 네. 그다음에 국민 저항권 발동. 네. 이것이 구호인데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다. 네. 우리가 정당이니까. 네. 이번 다음 주에 집회 있죠. 다음 주죠. 다음 네, 주입니까? 8월 15일. 그 뭡니까? 그거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예. 네, 이거군요. 못 예. 살겠다 끌어내자. 가자 한국은행. 한국은행 앞에 이제 위치입니다. 저거는. 예. 저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코스가 네. 공식적으로 딱 4대본 안에 조 지역만 집회가 허가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나머지 지역은 소규모 집회는 되는데 지금 8월 15일 낮 12시 한국은행 앞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군요. 예. 행진이 있군요. 행진이 명동으로 해서 네. 을지로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죠. 그렇군요. 그러면 8월 15일 날 일반 또 다른 시민단체들이 그건 어디서 합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하신다는데 네. 아무튼 정광훈 목사 집회가 중심으로. 서울시가 이제 경찰이나 서울시 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네. 우리도 이제 신청 넣었는데 거부를 당했거든요. 네. 대규모 집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우리는 정당이잖아요. 정당이라서 그럼 집회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이 한국은행 한 보세요. 한국은행 얘기하는데 또 없애버리는. 한국은행 앞이 집회 신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7월 25일 날 우리가 여기서 했죠. 네. 7월 25일 날. 네. 근데 7월 25일 날도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7월 15일 날 그 화면 한번 7월 볼까요? 25일. 7월 25일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이제 8.15에 하는 거고, 낮 12시군요. 네, 요거는, 저기 정명 예, 정명, 아나운서가 예, 그 추도 거기는 돌아가신 지 2년 되는 벌써 그래 됐습니까? 네, 경례시였죠. 네, 그렇군요. 저기 단상에 보면은 다 젊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렇군요. 우리 지도부가 젊어졌다는 건데. 네, 지금 이 지도부가 있는 겁니까? 네, 지도부가 써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한국은행 그쪽이죠. 대안전선이 있는 데인가? 그렇군요. 한국은행 부근이군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대중집회가 한국은행에서 숭례문 가는 그 중간이고. 네네. 이번에는 한국은행을 신세계백화점 앞에 네. 거기에 메인이 있어죠. 그리고 숭례문을 바라보고 집회를 한다 이래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신세계 앞쪽 그 앞에 있는 분수대, 네, 네. 그 분수대가 이제 중심이 되겠군요. 아주 이 숭례문 쪽 도로. 숭례문 쪽 우리가 도로를 네. 전체 도로를 막고 할 거니까. 네, 그럼 8월 15일 날 정광훈 목사 하시는 그 집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뭐 그분들은 저는 뭐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아무튼 집회 허가가 난 지역은 전국밖에 없기 때문에 저곳에서 하는 그렇군요. 거고 네. 우리가 원래 서울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숭례문 저쪽 편에서 했잖아요. 네, 네. 뭐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못 하는 거죠. 숭례문에서 서울역 가는 그 사이였죠. 그 허가 금지 지역이 광화문, 네. 시청, 숭례문, 서울역 이 지역은 다 집회 금지 지역으로 했는데 이번에 집회 이제 뭐 풀렸다는 것은 소규모 집회만 네. 풀어놓은 거다. 네. 근데 이제 해석을 이제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정당이라서 네. 우리 요 공화당 집회는 어디 사진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바꿔주세요. 네. 저에게 신발을 던져주세요. 이 퍼포먼스군요. 네. 아마 이번에 많은 네, 요거 땀 사진 좀 바꿔주세요. 퍼포먼스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있고. 한민호, 지금 한민호 국장은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이시군요. 네. 이분이 이제 한미연합사 작전 왼쪽에, 조금 전에 사진 왼쪽에. 네, 네. 작전부장했던 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요 다음에 이제 다 젊잖아요. 단상이고 이 단상이 있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좀 전에 그 사진. 최고위원. 저쪽이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젊으네요. 젊어졌죠. 46세 평균 46세니까. 네, 요즘 뭐 46세는 아주 청춘입니다. 요 다음 요 다음 사진. 많이 왔군요.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지금 이게 차가 두 대인데 두 대 쫙 끝이잖아요. 네네네. 쫙 끝까지 꽉 찼는데 아무튼 뭐 그날은 신발 퍼포먼스가 있고 뭐 이래서 방송사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저 사진 거의 다 봤습니까? 또 있나요? 삶은 소대가리. 사진을 재밌게 만들었군요.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 좀 전에 그는 국민저항권. 이게 7월 25일 장면이군요. 7월 25일. 그 다음이 이제 8월 15일 날 하게 되는군요. 우리가 지금 한 4개월 중국 폐렴 이후에 집회를 못 했잖아요. 네. 그리고 4개월 만에 토요 집회를 처음 한 거죠, 사실은. 지난 7월 25일에. 지금 어떻습니까? 집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아는 거죠. 네. 우리가 초창기 2017년 5월 28일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는 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설마 문재인 정권이 그러겠어 뭐 네. 이랬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죠. 네. 이래가다 나라 망했다. 지난번 4.15 총선 자꾸 얘기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총선 이후에 당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성 당원이 좀 줄었다. 아니 저희들은 당원이 좀 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공화당이 네, 그렇군요. 후원금도 늘어요. 네.
그래서 우리 비펀드 이제 했는데 뭐 빚이 좀 있었죠. 네. 그때 한 14억 정도 썼는데 그 중에서 10억 이상을 갚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선거 끝나고 10억 이상을 갚았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호호. 그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애국 동지들이 네. 비펀드는 뭐 당원도 넣고 비당원도 넣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 당을 비펀드라는 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 네. 우리 공화당에 비펀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한 17억 들어왔어요. 네. 그럼 너무 많이 들어가 중단했다고 중간에. 네. 그래서 그 중에서 14억 정도를 썼어요. 네. 그럼 14억 중에서 10억을 지금 갚았다고. 네. 10억을. 네. 대단하죠. 선거 끝나고 10억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자 포함해서 갚았으니까. 마지막에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사하고 헤어지고 또 서청은이라는 굉장히 뭐 좋게 표현하면 뭐 노정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 본인께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분이 왜 무대에 올라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약간 그 마지막에 실수도 있었습니까? 그 김문수 지사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네. 생각이 다른 거고 그분 뭐 제가 비판을 이제 선거 끝나고 해서 선거 전에 안 했어요. 네, 그거는 뭐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예비 후보들 네, 43명이 젊은 사람들이 그 대부분 나갔다고요. 네, 그 예비 후보들을 다 사퇴시키라. 네, 김문수 지사가. 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조원진이 국회의원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건 제가 수용을 못 한다. 네, 아무리 우린 정당이고 네, 그 43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공화당 40명 가까이 네. 우리 공화당 후보고 그분들은 몇 년간 투쟁을 하면서 네. 자기가 당선되기보다는 뭔가 나가서 알리기 위해서 이 싸움을 네. 들어갔는데 이 투쟁의 일환인데 네. 이분들 다 사퇴시키면 당이 무너진다. 네, 그런 입장에 이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돼서 당선되면 뭐 하느냐. 네. 그래서 뭐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용 못하면서 이제 헤어진 건데 아주 구체적인 전략상의 어떤 견해차가 있었죠. 견해차가 있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주필님한테는 네. 왜 그러느냐고 한번 전화를 주셔서 예, 예. 주필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아팠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저는 3년간 그 젊은 사람들하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네. 저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 아니고 네. 어렵지만은 자기 자비를 내가면서 네. 등록을 하고 발로 뛰고 이런 분들이고 네. 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자원봉사자들이 다 네. 붙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무튼 김문수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보수 분열의 프레임에 또 갇힐 수가 있다. 네. 본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그분이 꿈이라는 게. 네. 그런데 보수 분열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독단적으로 나가면 보수 분열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은 저는 달랐어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게 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도입되고 네. 많은 정당들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보수 분열의 프레임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거고 초창기에 사실은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하고 합칠 때 네. 의원 4명하고 네. 김문수 지사까지 5명이 모였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군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의원 4분이 더 의원 계셨군요. 저까지 포함해서 4사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 밖에 1명만 더 들어오면은 세 5명이 분이 있었군요. 구도는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5명이 모여서 김 지사까지 포함해서 의원 4사람 저를 포함해 4사람 포함해서 자 빨리 한 사람을 더 영입을 하자. 네. 그리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냐. 네. 그 중에서 억울하게 공천 탈락한 사람들 나온다 분명히. 네.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다 우리가 흡수하면은 네. 최소한도로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가 있다. 선거 네. 전에. 네. 구도를 다 짰죠. 구도를 다 짰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차라리 우파 분열이나 욕을 먹더라도 그 길로 내쳐 매진했던 게 맞았죠. 갔어야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정광훈 목사님을 사실은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뵀잖아요. 네. 뵙는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한테 열심히 잘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이 좀 바뀌었는데 네. 뭐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아무튼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 4사람과 김문수 지사 이 5사람이 이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통일당 합당한다. 네. 그리고 그때 한 명 더 모시고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 명을 모시고 와서 5명을 하면은 기본적인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5명 되면 모든 토론회를 기존 정당들, 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젊잖아요. 3당에는 들어가는 거죠. 아니, 세 그게 번째 당, 뭐 5개 정도 되면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네 개는 4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든 토론회를 다 가면은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젊고 또 이분들이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다고 집회를 네. 통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문제 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이런 걸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짠 거예요. 네. 짜고 아무튼 그 선거 전까지는 교섭단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이제 그때는 저쪽에서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렸지만은 네. 공천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그 대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서 네. 교섭단체로 가자. 네. 그러면서 연대연합을 하자. 네. 그러되면 자연스럽게 연대연합 구도가 될 그 거다. 4명 중에 3명이 안 들어왔군요. 아니요, 들어왔죠. 들어온 게 이제 서청원, 저하고 서청원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순례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 네. 그다음에 정종섭 네. 정종섭 의원은 도망가 버렸나요?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 회의를 통합 회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합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합당 회의를 네. 자 합당을 한다. 합당을 하는데 네. 이 합당을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합당할 때 그럼 김문수 지사를 공동대표로 해달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세가 엄청나게 큰데 네. 그래서 이제 서청원 대표가 그래도 대권 후보 아니냐. 네. 그래 이제 공동대표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도를 짠 거예요. 네. 뭐 내가 금연 안 하지만은 다 짜놓고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처음에 갔던 구도가 맞았다. 네. 그러면은 의원 5명이 되면은 아무튼 정부 보조금도 많이 나오지만은 네. 모든 토론회 후보자들 나갈 수 있다는 네. 거. 그다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교두부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 조원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렸으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다 던진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당은 당원이 얼마인데 예? 당 조직은 우리가 가져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부분을 5대5로 했어요. 네. 당대표도 공동대표지만은 네. 모든 당직도 5대5. 네. 모든 거를 반으로 딱 나눴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로 보나 당원으로 보나 모든 자산으로 봐도 우리가 네. 한 10배, 20배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네. 다 5대5로 해가지고 선대위를 구성해 그쪽 다 넘겨버리고 네. 이제 우리는 4명이서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한 2시간 회의를 매일 했어요. 네. 4사람이 앉아서. 그런데 처음에 구도대로 갔으면은 아마 새로운 대한정당의 모습이 나왔을 거다.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교섭단체 되면 연대연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뒤틀리기 시작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지금도 제가 왜 그분이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합당까지 다 동의를 다 했는데 네. 갑자기 사라졌냐. 네. 막 그런 부분들 나중에 제가 물어보려고 아직 만나질 못해서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네. 이게 이제 바깥의 세력들이 급속하게 이제 흩어지는 경우가 네. 됩니다. 와해됐죠. 만약에 그때 국회의원 5명이 들어오고 네. 또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 네, 공천 네. 과정에서. 네. 지역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5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래 하면 20명 만드는 거는 쉽게 네. 갑니다. 그런 구도로 갔으면은 저렇게 미통당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결정적인 선거에서 제가 이제 같이 당을 10년간 했던 사람으로 네. 이번 선거에 물론 뭐 우리 공화당은 저희들이 뼈아픈 지금 그 고뇌를 하고 있고 네. 뭐 변화도 하고 있고 네. 혁신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핵심적인 패배가 아까 말씀드린 중도론자들의 네. 그 문제를 잘못 들고 나왔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아무튼
이 바깥의 세력들하고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네. 연결고리에서 그들이 그냥 오만하게 바깥 세력을 그냥 극으로 몰고 그냥 갔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네.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100만 원 준다고 우리가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돈을 주는 사람은 문재인이가 준다. 네. 돈 주는 사람이 네. 표를 가져가는 거지. 그 사람들 50만 원을 주든 70만 원을 주든 네. 그래 가는 건데 그 2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가져왔던 그 정책은 다 무너진 거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실사 미래통합당의 손해를 보더라도 네. 보수 정당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표는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음. 그렇게 좀 크게 가져야 되지. 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저항하고 전 네. 악법이라고 떠드는데 본인 스스로가 악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수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보수가 어떻게 좌파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좌파들 행태를 우리가 취하니까 져버린 거예요. 보수는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가 악법이라고 국회에서 싸우고 난리하다가 저가 스스로 악법에 만들어가지고 네.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그 순간에 네. 아 이거는 끝났다. 자 그러면은 네. 자 바깥에 있는 세력은 예. 어떻게 했어요? 미래통합당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아무튼 파괴력이 적었을 뿐이지 네.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좀 당당하게 자 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 미래통합당을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안 가져가느냐? 미래한국당 안 만들면 미래통합당도 비례대표 한 10석 가져가요. 네. 표를 따져보면은. 그럼 나머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표들이 가면 어떠냐. 그 미래한국당 굳이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너가 악이라고 해놓고 악의 짓을 너가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뭐야. 최소한도로 보수의 양심이라는 것은 네. 과정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 너가 양심을 팔아버린 거다. 네. 너가 그렇게 악이라고 했던데 어떻게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네. 그런 꼼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참패를 하냐. 네. 이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예요. 네.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다. 다음 선거도 또 중도론자 들고 나오면 또 백전백패입니다. 탄핵의 문제를 네. 수세로 가는 순간에 또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어떻든 그건 이제 통합당의 문제고 우리공화당 또는 통합당과는 어떻든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좀 더 강력한 보수권의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쯤 되면 이번에 선거도 참패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실패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떤 종류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사랑, 관심 또는 정치권 안에서의 어떤 관심 이런 게 지금쯤은 쑥쑥 높아져야 될 뻔한데 아직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거든요. 펜앤마이크나 그 우파 유튜브 제가 예. 말하는 50만 넘는 유튜브도 우리 공화당 무시했잖아요.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공화당 활동을.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네. 좌파 언론들은요. 어차피 제가 좌파 국회의원 얘기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저하고 예. 가까운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공화당이 좌파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네. 이 조직이 무섭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들던 조직보다 훨씬 강한 조직이 생겼는데 네. 우리가 보다도 보수 자체에서 우리 공화당을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쳐다보고 있대요. 네. 이 세력이 커지면 골치 아픈데 이 세력이 보수 자체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공화당이 엄청난 힘든 투쟁을 3년간 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보수라는 분들은 네. 지켜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에요. 네. 보수가 잘못 가고 있는 정당의 계력, 소위 말하는 상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호와 같은 역할을. 자, 보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 정주필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게 있더라고. 선거 때만 되면은 원로라는 분들이 나와요. 네. 국회의장 했던 분들, 총리 했던 분들. 이번에 정원원 총리가 성명서는 저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보는데 네. 이런 원로다라는 분들이 나와서
야, 거대 야당으로 뭉쳐야 된다. 그 말만 해요. 네. 선거 때만 되면은. 그러고 선거 끝나요. 네. 참패해도 그 사람들 얼굴 안 보입니다. 네. 그러고 또 선거 몇 개월만 있으면 또 나와요. 네. 또 나와서 또 이렇게 모아야 된다 그래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누군가를 인물을 내세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원로분들이 네. 좌파들한테 배울 것도 좀 배우자. 좌파들은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되고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문제를 대단히 좌파 원탁회의를 통해서 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왜 선거철만 되면 그분들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이번 선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네. 그냥 뭉쳐라. 네. 이제 그런 원로분들은 이제 안 나오시는 게 맞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에 녹을 묻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앞장들고 태극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을 설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나와가지고 군소정당 안 된다. 보수 분열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물론 정당의 모습을 갖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더 강하게 땡겨서야 되는데 못 땡겼어요.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처음에 구도를 짰고 네. 뭐 그 구도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 공화당이 자유통일당하고 합칠 그런 큰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각자 하는 네, 것도 네.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는 저는 다른 정당이 어떤 활동하는 데 대해서 저희 간섭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은 다른 시민단체 활동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시민단 열심히 해달라. 부동산 저항은 부동산제로, 조세 저항은 조세 저항대로, 일자리 저항은 일자리 저항대로, 그 다음에 반중 저항은 반중 저항대로. 네.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세력들도 정당을 한 만들어보면 대단히 힘듭니다. 네. 이게요, 정당이 지금 우리가 3년 되잖아요. 네. 그리고 40만 가까운 당원하고 이 4만이 넘는 책임 당원을 갖고 있는 정당을 네. 만들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저 정당이 가는 길이 틀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친문재인, 친좌파 뭐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 정당이고, 네. 힘들어도 태극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저항의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고, 저도 지금 경찰, 검찰 조사를 대여섯 군데 받고 있잖아요. 기소된 것도 있어요. 네. 우리 당원들은요, 수십 명이 감옥 갔습니다. 네. 어떤 분은 분신 자살까지 했잖아요. 네. 또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 3년의 투쟁 과정에서. 네. 이런 정당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편앤 마이크나 우리 네. 보수의 유튜브들이 저 공화당이 도대체 뭔가 네. 저조적이 뭐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참패했는데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네. 집회를 다시 주도하고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나오는가 네. 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제 뭐 보수라고 자처하는 언론들 네. 특히 이제 유튜브가 얼마나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또 보수 시민단체 분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시민단체에 간섭 안 하듯이 네. 시민단체도 저게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면은 네. 아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눈으로 좀 봐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저 어제 이제 그저께 최고위원회 때 제가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공개 선언했어요. 네. 네. 너가 이제 중국 미국이냐 선언해라.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너의 실체를 까고 이제는 진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네. 한미 동맹 미국을 버리면 한국은 죽는다. 네. 너 하지도 못하면서 국민들만 분열시키고 네. 북한 애들만 콧대 높여주고 네. 중국 속국 비슷하게 하는데 안 된다. 문재인이 반미이면은 분명하지만 친트럼프잖아요. 친중이 친중. 친트럼프. 친중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매수하죠. 이용하는 거죠. 트럼프를 제가 잘 지난번 매수하고 미국 갔는데 네. 트럼프 브레인 중에 한 분이 연구소 소장인데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분이 미국 네. 사람인데 워싱턴에 한국의 로비 자금이 얼마 풀린지 아냐 묻더라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한국의 로비 자금이 워싱턴에 얼마나 엄청나게 풀려있다. 풀려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풀려. 뭐 전 세계 일단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1등이니까 전 세계 1등. 아무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예. 지금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트럼프의 정부의 속셈은 네. 제가 미국 갔을 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네. 뭐 노골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사회주의 경향이 너무 강하다. 네. 문재인 정권이. 네. 그렇게 트럼프 직접 얘기했다. 네. 누구한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내셔널 프레스 센터 거기에서 백악관 기자가 25명이 나왔어요. 예. 백악관 출입 기자가. 저렇게 죠. 네. 그래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예. 이 정권의 실체가 뭔가? 네.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뭐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의 상황이 왔는가? 네. 앞으로 이 정권이 가져갈 길이 뭔가를 네.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2시간 반을. 한 30분 질의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미국 정부는 미국 상하원은 미군 철수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네. 당신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을 잘 모른다. 네. 이 뿌리를 잘 모른다. 이 소위 말하는 친북, 친중 세력들을 잘 모르는데 네. 이 세력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예. 상하원이 미국 국민이 돌아서게 만든다. 네. 한국으로부터. 아주 미국 국민들이 화나게 그런 행동들을 반미 활동을 할 거다. 네. 그때는 상하원이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왜 미국 국민이 왜 거기에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냐. 당신들 그걸 간과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민심이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지 않냐. 자, 그것을 나는 우려하고 있다. 이제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것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의 북한 핵의 문제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미국 겨냥, 일본 겨냥도 아니다. 한반도 적화다. 네. 미국 나가면은 그 다음에 동경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한 5군데. 네. 미국 강한 같은데. 한국에 한 10군데 정도 핵 딱 장착해가지고 딱 각도 맞춰놓고 네. 터지면은 3일만 하면 끝나잖아요. 미국 못 들어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지금부터 미국도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미국도 그냥 좋은 기 좋다. 뭐 김정은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 하지 마라. 당신들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한국 국민들은 네. 나라가 망할까봐 체제가 무너질까봐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냐. 네. 이게 제가 그날 했던 얘기들의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 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오늘 보니까 보수의 진로라는데. 자, 저들이 아무튼 우리를 발로 찼어요. 바깥에 애국 세력들은. 네. 뭐, 바깥에 유튜브들도 이용하는 데는 이용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전부 다 유튜브들 도둑놈이라고 하고 이랬어요. 네. 모시가. 네.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번 보궐선거가 있다는 게 우파로 봐서는 네. 대단한 행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파 전체 통합을 만들어야 된다. 예. 자, 우리 공화당 선언을 했어요. 이제 8월 15일 집회 끝나면은 다음 보궐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네. 후보 낼 거예요. 서울도 내고 부산도 내고 후보 낸다고. 또 그러면 우리 공화당도 분열 세력이라 가겠죠. 자, 우리 공화당 외에 또 바깥에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애국 세력들. 그것도 후보 내라는 거예요. 네. 단일 후보를. 자, 우리 공화당하고 우선 바깥에서 단일 후보 경쟁을 한번 하자. 네. 유튜브 좋으니까 뭐 한 200만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예, 동시 보면은. 자, 그래서 5시간 동안 원고 없이 그냥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번 예. 나눠보자. 예. 그 다음에 바깥에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요. 예. 미래통합당 후보 세워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네. 바깥 단일 후보가 국민 경선하자. 국민 경선을 결선전을 통해서. 한다. 자, 네. 이제 좌파들이 하는 걸 우파도 배울 건 배우고 네. 이슈화를 만들어내고 우파가 그냥 털딱들만 있는 데가 아니다. 예.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이번 보궐선거부터 가겠다. 예. 이번 보궐선거 때 그걸 해야지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단일 후보가 됩니다. 네. 만약에 제가 왜 보궐선거가 행운이라는 것은 네. 우리 보고 극우 세력이라고
네. 바깥에 태극기 세력을 전부 극우 세력과 매도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에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없이 대통령 선거를 했다. 네. 보궐선거도 뭐 국회의원 몇 석이 아니고 지금 서울, 부산 시장 선거까지도 가잖아요. 네. 뭐 경남도 나올 수 있고. 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단일 후보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자연스럽게 단일 후보 구도가 만들어질 거다. 예. 그런 구도로 가서 보수가 선거에서는 하나 되는 모습을 좀 보이자 예.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방향이 되기만 되면은 네. 이제는 자기 혼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 좌파들 교활한 간악한 좌파들하고 싸우려면은 네. 지도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예측도 하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 100% 완성된 그림은 못 그리잖아요. 사람이라는 예. 게.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예. 그렇게 하려면은 원고지 놔놓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그냥 오늘 토론회 하는 식으로 네. 대여섯 시간을 네. 그냥 질문지 하나도 없이 네. 대여섯 시간을 패널들만 질문 알고 대여섯 시간 공개 좀 네. 해라. 그렇게 거기서 하십시다. 그래 하면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 하면은 누가 정말 앞으로 우파의 지도자다. 저는 우파는 국민들이 너무 갈망이 많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그러니까 조금만 이러면 저 사람 지도자 반열 올라가요. 네. 그런데 그 껍데기 벗어야 된다. 이제 보수도 벗어 던질 껍데기는 다 벗어 던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편엠부터 우리 정규직 주필님이 좀 주동하셔서 네. 주도적으로 네. 자 우파 단일 후보 제가 구도를 말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서로 막 싸우는 이 네. 바깥의 구국 세력들도 그 시점에서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에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예. 우파 구국 정당을 만들 거냐라는 고민도 좀 해보자. 네. 저는 그런 이제 그것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8월 15일 집회 전 우리는 벌써 집회 끝나면 바로 보궐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후보군을 저는 이제 우리 당 내에서 2명, 당 밖에서 2명, 네. 4명 정도의 후보군을 해서 저희들이 당대표 뽑는 식으로 경선을 붙이려고 그래요. 네. 네. 책임당원 4만 2천 명이 다 투표합니다. 네. 책임당원이 전 당원이 투표하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를 해서 우리 후보는 내겠다. 제일 먼저 우리 후보군을 내놓겠다. 네. 그럼 바깥에서도 전체 모여가지고 그때 사실 원로 원탁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때 바깥에 후보 내세우자. 네. 그래서 붙이자. 네. 붙이고 바깥 단일 후보를 만들어 놓으면 미래통합당 단일 후보 네. 만들면 혼자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운동들이 저희들이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운동들이 좀 일어나면은 예. 저는 좌파들하고 싸우는 것도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런 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당 밖에 당 안에서 2명, 당 밖에서도 2명 정도를 초대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레이스를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거는 혹시 당원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화당이 뭔가 좀 닫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이번 2기에 그 느낌은 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무튼 그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운 건데 물론 우리 쉬운 공화당이 아니면은 근데 두 가지 다 있죠.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투쟁 정당이에요. 네. 쉽게 말하는 아스팔트 정당인데 네. 이 정당의 목소리는 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강한 정당, 닫혀 있는 정당일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공화당이 당대표도 지금 검찰, 경찰 기소건이 대여섯 건 되다시피 네. 우리 공화당이 많은 당원들이 감옥도 가고 네. 수백 명이 병원도 진단서도 끊고 이런 투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광화문 광장 한번 6월 25일 날 박원순 용역 깡패들이 들어와서 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왜 갔느냐. 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광화문 붉은 촛불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네. 이 5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가 우리가 네. 그걸 들고 더 갔잖아요. 네. 성공을 했어요.
네. 우리는 그걸 성공하고 우리는 다시 서울역으로 간 겁니다. 우리 네. 당에서도 광화문을 그대로 장악하자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광화문 광장이 촛불 광장, 붉은 광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꿔놓고는 우리 빠졌어요. 우리 그때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금전적으로도 수억 피해를 보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 하지만은 그걸 감수하면서 우리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지금까지. 근데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공화당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우리는 다시 서울역으로 간 겁니다. 네. 자,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이 제가 참 드리기도 어려운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 대표님 모시고 뭐 얘기를 하는데, 댓글창을 뭐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틀림없이 공화당원, 우리 공화당원으로 의심이 될 만한 몇 분들이 들어와서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분탕질을 하는 거. 아, 그래요? 말하자면 이 분탕질이란 말은 참 하기 어려운 말인데 물론 본인은 강한 주장을 이제 열성껏 하는 건데. 좋은 지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당에도 네. 우선 제가 전당대회 하면서 한 5가지 키워드를 던졌어요. 네. 전당대회 때 이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우선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보수 껍데기의 이 보수 정당. 네. 미통당은 이제 한강에 처박자. 방법이 없다. 네. 제가 친정이잖아요. 10년간 그 당에서 삼선까지 했던 의원이지만은 한계를 너무 많이 한다. 한계를. 이번에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7개를 저쪽에 주면은 거기에 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103명이 한 개 법안씩 소위 지금 말하는 뭐 속수무책으로 사회주의 법안이라는 예. 게 우리 때도요. 제가 네. 원내 수석하고 최고위원 할 때도 네. 악법, 소위 사회주의 악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부동산법도 들어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들어가 있고 공수처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얘들이 뭐 할 건지를 쭉 다 알고 계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 네. 수년 동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막았잖아요. 네. 그게 얘들이 이 정도 이제 의석을 가지면 분명히 얘들이 이제 독재로 간다. 네. 그다음에 국회 독재를 하는데 일당 독재하는데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103명의 국회의원의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 자 그러면 법안을 나눠야 돼요. 네. 나눠서 얘들이 하는 데 대해서 대비 법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싸우자. 네. 우리가 의석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은 저 새끼들 마음대로 해라고 책임을 저기 다 넘기는 거 좋아.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은 다 넘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넘기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장 없는 데서 싸움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국회법에 나와 있거든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준비를 안 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는 넘기만 것 같습니다. 넘겼다는 예. 거지. 그러니까 어떤 초선 의원이 이제 나는 임차입니다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게 열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고뇌가 네. 저는 사실은 저 혼자 국회의원 혼자면서도 제가 삼선 탈당회가 나오면서도 원내 투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네. 저 혼자면서 법도 많이 내고 아까 선거법 같은 거 네, 제가 네, 다 낸 네, 거예요. 네. 법도 많이 내고 이 악법에 대한 저항법을 제가 많이 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03명 같으면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그들이 어떤 형태로 할 거냐,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전국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뒤흔들. 그러면은 저항이라는 거, 그럼 원외 투쟁은 뭐 사실 밖에 나와도 미통당 좋아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도 뭐 미통당 밖에 나와봐야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미통당의 국회의원 되신 분들 보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래도 밖에 좀 돌아다니고 하던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아예 이제는 구중궁궐 속으로 다 들어가서 아예 밖에는 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아무튼 저로 봐서는 대학 선배인데 그 분의 한계가 좌파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과거에 독일의 경제 좌파 논리를 가져가는 상황이 아니고 네. 이게는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네. 거기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본인 생각하고 비슷한 비대위원장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조금 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저쪽 미통당 얘기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 얘기를 좀 더 하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만큼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 아는 게 매력으로 비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아까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아마 또 당원 여러분들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의 시위나 이런 집회 같은 걸 할 때 늘 그 뒤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든 끈질기게 하나의 주제를 들고 그렇게 참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 사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저분들이 좀 더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의 방법 또는 이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라고 하는 화두를 쥐고 있다고 하는 저 말고 그럼 저 당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자는 당인지에 대한 비전 말하자면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이제 2기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도 우리 당 안에도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네. 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투쟁은 이제 국민들이 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총선 공약이 예. 우리 공화당이 저는 다른 공약 다 봤는데 우리 공화당 공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총선 공약을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인 거죠. 네. 이제 공약을 만들었는데 우리 공화당 공약이 대단히 괜찮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내지만은 이것을 바깥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편엔도 뭐 그렇게 많이 공화당을 실어준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우리 당내에 지금 엄청난 개혁 변화가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틀을 좀 벗어보자.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한 게 벽을 낮추고 네. 더 벽을 낮춰라. 더 벽을 맞춰서 국민의 바다로 가자. 예. 이제 국민의 바다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투쟁 정당 하나를 만드는데 1기가 골격을 만들고 네. 이렇게 정당 하나 만드는데 전력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가 당협 조직, 정당으로서의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협 조직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지금 2기라 하시면 이번에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새로 출발한 7월 4일 2기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당내 조직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많이 바꾸시고 예. 아까 우리 무대에서 봤듯이 말하자면 청년화하고 정년하고 또 기업의 마인드를 네. 기업의 이 마인드를 우리 당에다가 제가 기업에 있었던 사람이고 네.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기업의 네, 마인드를 이분들이죠. 당에다가 네. 좀 접목을 시키자.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우리 이제 그거는 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은 대거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천안함 용사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 예. 그분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분들을 당에다가 좀 많이 영입을 하겠다. 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라서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은 네, 고맙습니다. 예.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돼요. 네. 60세까지.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한 6개월 정도 인턴 사원을 하지만은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사무국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무처가 네. 대거 이제 사무처 요원을 늘려서 네. 한 달에 뭐 한 1, 2억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네. 뭐 사무처 요원을 젊은 사람으로 대거 늘리고 네. 또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분들이 네.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세월호 용사라는 입장에서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좀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좀 영입을 하자.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를 신규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신규 예. 채용을.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신규 채용이라는 것은 저희도 우리 공화당이 이제 대단히 괜찮은 정당인 게 네. 시스템화가 돼가 있어. 그 인사에 대해서는 네, 네. 한 번 들어오면은 본인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요. 네, 네. 이 정년이 보장되는 제도가 돼가 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보수의 젊은 청년들이 네, 네. 우리 공화당에 도전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건 해드린다. 네. 단지 하나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네.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있어야죠. 애국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검증을 통해서 할 텐데 네. 뭐 모집 공고가 나가면은 네. 우리 공화당에 도전을 해봐도 왜냐하면 이 2기가 기업 마인드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무튼 정당은 선거 때만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 매월 분기별 평가를 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도 보고 그래서 그 마인드를 잘 아는 분들 좀 많이 모셔서 우리 공화당을 좀 더 정당이지만은 기업 마인드를 기업이라는 거죠. 효율성과 경쟁력 아닙니까? 이틀의 무슨 뭐 집회나 시위나 또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지속된 어떤 조직으로 이미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1기가 했던 것은 아무튼 이 아스팔트 정당, 투쟁 정당에 대한 탄압이 엄청날 거다. 네. 그래서 이 탄압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유고가 생겼을 때 네. 당헌 당규도 그걸 다 바꿔놨어요. 네. 어떤 유고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간다. 네. 비상체제까지 다 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 1기를 통해서 틀을 갖춘 거예요, 이제. 네. 이제 35만 40만의 당원, 네. 그다음에 4만 5천 명의 책임 당원 이렇게 틀이 갖춰졌잖아요. 네. 그러면 당을 흔들 수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네. 1기는 그거하고 집회하기 급급했다. 그러면 2기는 제가 전당대회 때 이제는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네. 이제 제가 이제 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네. 또 우리 당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외고집, 네. 우리 공화당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죽 답답해서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암만 하는데 떠드는데 예? 소위 말하는 우리 공화당은 그 3년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략 한 500억 정도의 우리 당원들이 자발적인 돈을 쓴 거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우리 공화당 아무튼 힘도 들고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진실을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화당의 그 핵심에 돈도 많이 내고 하는 분들 친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옳다는 건 많은 사람이 아는데 네. 주필님 말대로 이제 벽을 낮추고 확장성이죠. 확장성. 그게 확장성. 제가 얘기했는 이번에 키워드 중에 하나는 확장성과 성명성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의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자, 새로운 보수 정당, 지금 보수 정당의 미통당의 한계를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보수 정당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확장성과 이 선명성이라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네. 그리고 국민의 바닷속으로 가자.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작업이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네.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당내에서는. 네. 당내에 지금 논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카에 들어가 보면요. 막 그 논쟁들이 아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마 우리 조 대표님은 시인 인정 동의 뭐 안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지금 시청자들은 굉장히 동의하실 게 우리가 이번에 4.15 총선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선거 조작, 개표 조작 논의 폭발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건 이겁니다. 개표 조작 이런 주제는 우리 공화당원들에게 굉장히 구미가 땡기는 주제일 텐데, 우리 공화당이 조용한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선거법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 우려 네.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하고 정치인 중에 제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공천을 2번씩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네. 첫째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 집회에 안 온다고 다른 사람 공격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안 네. 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음. 그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팩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당 내에다가
부정선거 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라. 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이 돌파가 어렵다. 첫 번째는 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선거의 참패. 뭐 우리 공화당 참패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인생을 정치 인생을 정리하려고도 생각했는데 네. 이번 선거의 참패의 원인이 뭔가? 네. 미래통합당에서 네. 중도론자, 내각제론자, 네. 중도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랬잖아요. 네. 실패했잖아요. 네. 어떤 선거에서든지 이렇게 참패를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황교안이라는 실질적으로 아무 힘을 못했던 황교안 한 사람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네. 공천위원장 했던 사람들, 네. 또 중도론을 들고 나왔던 박영준 같은 네. 사람들, 김무성, 유승민 같은 선대위원장급을 했던 사람들, 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정계 은퇴 선언과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이슈가 그걸 다 묻혀버렸어요. 네. 의도했던 안 했던. 네. 저는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결과를 보고 네. 이제는 저는 그랬어요. 누구는 이제 정치 끝났다. 정계 은퇴 선언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니 뭐 선거 조작이라고 들고 나오니까 뭐 모든 게 다 용서가 그게 됐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 자 그러면은 김용호 씨는 자기가 공천의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선거 조작인데 너 왜 투쟁 안 하냐고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그랬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 네. 그러면은 선거 조작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저는 존중하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존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왜 여기에 가지 않느냐라고 네. 상대방을 여기에 가지 않으면은 애국자가 아니고 또 여기 가야지 애국자라 하는 이 문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저로의 소위 말하는 내각제 중도론자들의 국가 망국 행위 했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네. 못하게 하는 결과가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했어요. 자, 각자 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의치 않는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네. 우리 당원들이 제가 뭐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가고 가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가서 하십시오. 그 대신 강요는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 공화당은 당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증거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증거를 가지고 칠 때 왕제 치자. 이런 고맙습니다. 입장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우리 당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뭐 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이 거기 안 갔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욕하면 안 된다. 네. 왜? 우리 공화당이 지금 3년간 투쟁하는데 우리 공화당 투쟁에 참여 안 했다고 우리 어느 시민단체 욕한 적 없다. 네. 자, 각자 시민단체의 활동은 존중하되 그것이 정답인데 너는 왜 안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우파의 분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대표님은 김형호라든가 황교안이라든가 김무성이라든가 박형준이라든가 이제 이런 소위 큰 선거 전략, 소위 중도 반문이라고 하는 연대만으로 보수가 아무런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없이 반문이라는 구호 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중간지대에서 뭔가 좌판을 벌린다고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부정선거, 선거조작론, 개표조작론이 나오면서 완전히 덮였죠. 그것만 덮인 게 아니고요. 더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수가 지난 3년 동안에 싸워서 저는 이번에 우리 공화당이 그 선거조작론에 가담하지 않은 거를 보고 그때 한번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듣고 우리 공화당은 제대로 된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겠다고 굉장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보수가 우리 공화당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무슨 교수단체도 만들어지고 무슨 장군들의 단체도 만들어지고 많은 단체들 무슨 동창 조직이 또 만들어지고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들이
소위 개표 조작론을 둘러싸고 완전히 진흙탕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불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어렵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지금 진흙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건지, 그럼 도대체 통합당은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통합당 밖에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공화당이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에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공화당도 문을 열고 밖에서도 공화당에 좀 대대적으로 뭔가 새로운 피들이 좀 들어가서 보수 정당이 뭐 재건이 되든가 뭐 생산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개표 조작론에 빠져가지고 아무 짓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치 생활 참 오래 한 사람, 29살 때부터 네. 물론 이제 대우그룹에도 있고 개인 사업도 했지만은 이게 정당의 생리라든지 우파 국민들의 어떤 상황 이런 걸 좀 읽고 있는데 분하겠죠. 네. 이 선거가 이렇게 참패를 하고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우파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를 두는 게 좋겠다. 네. 우리 공화당도 부정선거 왜 안 가냐, 네. 왜 안 가냐 이래가지고 이탈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분들 가는 거는 그냥 가라. 들어보시고, 또 우리 공화당이 전달할 건 전달해라. 그 대신에 당이 거기에 움직여. 왜?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이 거기에 움직이는 거는 맞지 않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 많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에 당이 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선거법을 제가 가장 선거법을 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 공화당한테 하들 쏘지 마라. 네. 그렇게 하소연하고 이 선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안을 냈을 때 미래통합당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그랬군요. 그 법안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선거법 개정안이죠. 예. 네. 그 안에 지금 이슈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 선거는 가장 악질적인 검권 선거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다. 사실 그게 본질적인 왜냐면 왜 검권 선거냐? 네, 옛날에 돈 뿌렸으니까. 아니 뭐 돈 고무신 보내가지고 돈 찾아가라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아니 평생에 통장에 10만 원 보기도 힘든 분이 100만 원을 보면은 네. 그분들의 생각이 어떠냐? 그걸 왜 못 막느냐는 거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100만 원 주는데 우리 200만 원 주자 하는 바람에 못 막은 거예요. 네. 왜 너가 200만 원 준다 했지 않냐? 네. 검권 선거 말을 못 해요. 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버렸다니까요. 네. 너거는 200만 원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냐? 검권 선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미스테이크를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아무튼 검권 선거에다가 언론 방송이 장악된 선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 분들이 저는 뭐 기대도 하면서도 좀 실망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은 엄청난 변화를 할 거다. 변화를 하고 턱도 낮추고 네. 그다음에 장벽도 허물고 네. 새로운 사람도 많이 모시고 오고 네. 많은 변화를 할 건데 저는 그 과정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의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정말 정당다운 정당 네. 투쟁도 하면서 정책 대안도 내는 정당을 만드는 게 저의 임무고 이 대표로서 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애정 어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우리 공화당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인터뷰해 주시고 네,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우파에 있는 유튜브 분들이 한번 뭐 저는 솔직히 뭐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공화당이 실제 들어와 보면은 대단히 무서운 조직이 벌써 만들어졌는데 네.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강하다. 네. 우리가. 근데 이 강한 면을 우리가 왜 저렇게 강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도 좀 보셔야 된다. 왜 옆에 동지들이 네. 어제 감옥 가고
오늘 다쳐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움츠러들고 있으면서 바깥의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가 대단히 세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이기 때는 낮추자. 확장성이라는 얘기를 한 게 네. 선명성과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네. 그래서 국민의 바다로 우리 들어가 보자.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바꿔가고 있는 네. 과정이니까 뭐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네. 저들은 관심을 좀 가져줘 달라는. 아니, 관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데, 적절한 포인트를 못 잡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당에서 홍보 라인이나 대변인 라인들이 좀 더, 보강할 겁니다. 예, 좀 열심히 연락도 주고, 예, 예. 왜냐면 막 우리처럼 이제 언론사의 정규적인 모양은 갖고 있지만 사람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덤벙덤벙 이거 뭐 쫓아다니기 바쁘거든요. 누구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이 딱 배정을 아예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제 간단해지죠. 저희들이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내드릴게요. 전당 기자는 정해놨는데 아마 제대로 가고 있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점을 이해를 좀 아무튼 해주시면 지금까지 좋겠고. 패널에서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아니 있어요. 저는 저 지난번에 그 저인데 개인적으로 항의를 왔던 그런 분들도 좋아해요. 전혀 뭐 예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아니 애정이 많아서 그러지. 아니 그래서 제가 1층에 와 있다 그러길래 제가 1층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1층으로 내려갔을 때 만나려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애고 싸는 바람에 다 버렸어요. 그 사실은 그날 대화를 하려고 내려간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 저희들이 이기 지도부가 젊어진과 동시에 당도 혁신 변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이 조 대표님 개인의 정치 진로 저는 뭐 어차피 국회의원을 3선을 했고 제 네. 지역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지역구 지금도 뭐 집이 대구에 있으니까 사실 저는 서울에 전세 얻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 있는 거예요. 서울에 뭐 전세 얻어가지고 그래 있을 돈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대구 집도 뭐 반 이상이 대출 받아가 있는데 네. 큰일이네 이거. 뭐 나름대로 뭐 그 당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우리 조원진 때까지가 이제 앞으로 2년까지가 과정일 거다. 네. 우리 공화당 이 과정을 잘 넘겨서 정말 우파 정당으로서 애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공화당은 제가 우리 당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다. 네. 행동해라. 말로 떠드는 거에 다 떠들 수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니까 뭐 좋은지 말로 그만 떠들어 하는데 우리는 말로 안 합니다. 행동하지. 그래서 용기 있는 지식인들 계시잖아요. 이병태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병태 교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뭐 2-3시간 그 경제학자들, 예, 경제 전문가들, 학자들,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생각이 바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번 선거 참패가 주는 교훈이 뭔가? 네. 우리 공화당은 뼈저리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네. 보수 우파 전체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변화라는 거죠. 네. 지금의 행태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위대한 지도자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가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웅이나 지도자가 하늘에서 안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럼 각자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웅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네. 지도자가 네. 나와서 네. 영웅하지 마라 이제는. 네. 그 사람들 그래 되면서 자꾸 도태된다. 네. 우리 우파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이래 사람 모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완전 또 빼버리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좀 지켜보자. 네. 그리고 우리 우파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전략적 마인드를 좀 가져보자. 네. 그래서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뭐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싸우는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공감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이런 생각이에요. 저 김진태 의원하고도 어제 아래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미래통합당 안에 지금부터 4년간 더 있는다라는 것은 저는 뭐 사실은 언론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미래통합당이 4년을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은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하는 지성, 또 나름대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바깥에 좀 모이자. 네. 모여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무서워할 정도의 조직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치 행로가, 네. 행보가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적이었다. 또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도 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팔 흔들고 보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은 당이 대표니까 아무튼 우리 공화당 안에도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좀 미래통합당도 자꾸 욕하지 말고 바깥에 정말 대안 세력들이 좀 모이면은 저는 뭐 바깥의 세력들이 훨씬 더 인재들이 많다고 보는데 네. 이 인재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보수의 원로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보수의 원로들이 선거 때마다 어디로 뭉치자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숟가락 들고 나오죠. 그러지 말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들,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은 저는 뭐 한 30명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0명 정도. 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김진태, 이병태 교수, 네. 김진태 의원, 그 다음에 이현주, 뭐 네. 등등등 소위 말하는 태극기, 우국 태극기의 스타들이 있어요. 네. 자, 이 사람들 모이면은요, 미래통합당 겁날 거 없을 것 같아.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가 보수에서 좀 해주고 그것이 새로운 정당화가 돼도 좋아요. 네. 저는 사실은. 네. 그게 갑자기 졸속적으로 정당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3년 정도의 그럼요. 저 가는 과정에서 자, 결과로서 그런 나오는 거죠. 정당들이 네. 하나 생기면은 우리 공화당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정당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같이 합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과정들을 좀 하는 것이 원로들, 특히 네. 이 유튜브 분들이 지금 네. 아무튼 시청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운동을 좀 해보자. 아직 이제 3년이 더 남았잖아요. 네. 지금 4월 선거니까 뭐 3년 6개월, 7개월이 더 남아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하면은 네. 변화한다. 바깥이 가만히 분열대가 있으니까 미통당이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척하고 있어요. 네. 바깥이 딱 뭉치는 순간에요. 저기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그게 그 역할을 이제 좀 해달라.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공화당은 많이 낮출게. 아니, 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조 대표님이 그런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면 가능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공화당이 말하자면 뭐 창조적 파괴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 변화를 아마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네. 크게 변화하는 것을. 저희들은 변화하고 바꿀게요. 네. 뭐 저희들 가치는 딱 정해져 있어. 강령에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네. 시장경제, 네. 그다음에 이 역사 세우기, 네. 그리고 한미동맹, 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네. 이게 다 이제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채워 나가면 되는 이제 박근혜 겁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한민국당 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당 강령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 바꾸면서 우리 공화당 이제 당명을 이제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많은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대통령의 네. 말씀을 안 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대한민국당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네. 대통령께서 거부하셨어요. 네. 뭐라고?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네. 당의 강령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몇 번 제가 엄청 욕을 묻다니 우리 당원들한테 정치인이 지금 변심했냐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 공화당 강령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빠져 있어요. 네.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무 대통령 생각이 저는 옳다고 보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강경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가치는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가 중요시하고 있느냐. 네. 그냥 개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게 역사에서 우리 전체의 대한민국 역사에 대단한 전환점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세가 몰리면은 우리는 태어날 길이 없다. 소위 종북 좌익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좌파들하고 투쟁했던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은 말이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박근혜 대통령 그 문제를 어떻든 대중의 마인드 속으로 일치시켜가는 데는 굉장히 험난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아무튼 비판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 당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무효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나눠져요. 네. 근데 저는 뭐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지금은 이러지만은 시간이 더 지난 역사에서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가 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단한 중요한 역사가 된다. 네, 자, 이 문제를 그냥 탄핵의 강을 쉽게 건너가면 큰일 난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잊어버렸는데 작년 연말에 개헌론이 나왔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좌파들 문재인 네. 정권은 아무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큰 이슈를 던지면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그 큰 이슈에는 조금 그 전체적인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이 대단히 크지만 네, 그들이 천도나 문제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개헌 문제 나왔습니다. 네, 정세균이 뭐라 했어요? 촛불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된다는. 네, 지난번 헌법 개정안에 김무성이가 동의했는 미통당 22명의 바른미래 한 사람까지 동의했는 그 핵심은 이겁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되면요. 네, 하위법이 한 몇백 배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들을 말하는 광장민주주의, 촛불민주주의잖아요. 네, 민중민주주의라고요. 네, 표현이 광장민주주의,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에 네. 이제 나라는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헌법 개정을 봄까지 하겠다는 홍위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자, 거죠. 봄까지 하겠다는. 그러면 어디까지 영향이 가느냐? 동사무소 회의조차도 네, 민중이 주인되는 거예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조가 주인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헌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면은 네. 이 엄청난 사항들을 네, 국민들도 잘 모르고 네, 또 김무성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군사정권에 있었던 그 직접 민주주의, 네, 직접 개헌 발의안을 부활시킨 거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네, 이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헌법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천도 문제, 헌법 문제. 또 쟤들 들고 나올 이슈가 또 있어요. 네, 한 서너 개 이슈를 가지고 국민을 완전히 혼돈하게 만듭니다. 네, 이게 사건이 많이 터지면요. 웬만한 사건은 사건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쳐다보면 엄청난 일들을 좀 벌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분열하지 말고 네, 이제는 마지막까지 왔다, 나라가. 대한민국이 벼랑에 이제 끝에 서 있으니까 이제 자기 주장들 좀 다 내려놓고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다 접어주자. 나름대로 좀 보호해주고, 또 좋은 얘기 해주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반대하지 말고 생각이 달라도 오른쪽에. 오히려 보수 안에서 더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안에서 더 치열하게 붙어서 더 깨지면 살아남겠어요. 더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4월 달이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네, 쟤들이 선언을 했잖아요. 내년 봄까지 헌법 개정하겠다. 네, 박병석이도 했고, 저 정세균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헌법 개정안 문제가 나오고 네, 천도 문제까지 나와요. 네, 자, 이제 내년 보궐선거가 어떤 선거라는 거 이제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짜 우파에 생각 있는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를 해야 됩니다. 네, 대책위를. 자, 네. 이 개헌 문제하고 천도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네. 거냐. 우파의 목소리를 결집을 해야 돼요. 네. 우파도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모으는 과정이 네. 이게 지금 해봐야 얼마 남았어요? 8개월 남았다고요? 네. 8개월? 이제 8월 15일 전에 7개월 남았어요? 네. 모이기도 힘들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부분들을 가고. 좀 준비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벼랑 끝에 왔는데, 네. 이제 정말 생각 있는 국가를 고민하는 원로분들이 네. 좀 나서서 네. 끝까지 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네. 오로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모이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오늘 조 대표님 뵙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 또 그런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니까 또 이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도 만나고 계시고 하니까 뭔가 수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되어 있고 선거 참패 이후에 벌써 5, 6, 7 석 달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려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어떻든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래도 전당대회 했고 조직 정비했고 또 이 판에도 그래도 기본의 어떤 당원 체제가 유지가 되고 또 뭐 새 당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어떤 결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공화당 자주 출연시켜 주시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